후반생의 화두는 건강이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2019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다. 하지만 질병을 앓는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4.4년에 불과했다. 계산대로라면 18.3년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건강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을 과신하다가 요절하는 경우도 흔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장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후반생에서 최악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린 경우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다.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은 누구나 챙겨야 하지만 노후 대책이 부실하다면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인생 역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후반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이다. 비거스탑이 오죽하면 병든 제왕보다 건강한 구두수성공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겠는가. 우리는 산소로 인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산소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병상에서 석양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현명한 사람은 강가를 산책하며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한다. 당신은 어떤 후반생을 보내고 싶은가?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노후 대책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협소하면 고독이라는 덫에 걸리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 친밀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뛰어난 건강한 뇌를 지녔으며 삶의 질도 높고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인생 이야기를 나눌 친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친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줄 친구, 부담 없이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는 친구, 나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친구, 교양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친구가 필요하다. 물론 절친면 명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할 수는 없다. 후반생을 앞두었거나 후반생을 살아가는 중이라면 인맥을 한 번쯤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행복한 후반생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정돈법이다. 첫째, 관계 회복하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다.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등한시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둘째, 관계 복원하기. 가족과 일에 치여서 잊고 살았던 고향 친구, 학교 동창,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옛 친구들을 찾아라.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은퇴한 뒤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되기 전에 옛 친구들 무리에 합류하라. 셋째, 관계 굳히기. 지인이긴 하지만 연락이 끊기며 사이도 벌어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라.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친밀한 사이가 된다. 넷째, 좋은 친구 사귀기. 업무 관계로나 모임에서 만났지만 평생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도 덜어 있다. 놓치기 아까운 사람은 퇴직 전에 친구로 삼아라. 업무로 만나는 사이라면 가족 사진도 보여주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퇴근 후에는 별도로 만나서 식사라도 하며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다 보면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관계 정리하기.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도 맺게 된다.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돈과 시간이 아까운 사람, 잠수를 탔다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저런 비교를 해서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반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슷한 취미 지닌 사람 만들기. 등산이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 동호회, 클래식을 듣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음악 동호회, 목공예나 사진을 배우는 동호회, 요리나 외국어를 배우는 동호회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하라. 취미가 같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일곱째, 여행 동지 만들기. 퇴직 후에는 여럿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함께 가기가 쉽지 않다.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아내가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뜻맞는 사람을 찾아라. 여덟째, 멘토 만들기. 주변 사람 중에서 재테크에 밝은 주변 사람 중에서 재테크에 밝은 경제 멘토를 미리 만들어 놓아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생 멘토도 붙잡아 두어라. 퇴직하고 나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아홉째, 봉사활동하며 친구 사귀기. 퇴직하고 나면 남는 것이 시간이다. 각종 봉사활동을 미리 해보며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라. 봉사활동도 하며 좋은 사람도 사귄다면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극지탐험가였던 로렌스 M. 굴드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먼저 관심을 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후반생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한 번쯤 인맥을 정리정돈하라.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 중 일부는 병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맥도 자연스럽게 걸러져서 그들 중 몇 명에게만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다. 행복한 인생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 깃들어 있다. 후반생에서 대인관계는 양보다는 질에 신경 써야 한다. 전반생에서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실적이나 승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후반생에서는 불필요한 술자리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첫째, 나 자신을 알아라. 장단점이 무엇이며 어떤 성향을 지녔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지 등을 파악하라. 둘째, 사귀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는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가까운 곳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두자. 셋째,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양, 지식, 정보 등을 주저하지 말고 제공하라. 꽃에 벌이 날아들 듯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 넷째, 매력을 발산하라. 평범한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면 인기도 치솟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다섯째, 사소한 것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마련이다. 여섯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사람은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품기 마련이다. 후반생이라고 해도 삶을 소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 일곱째, 씨를 뿌렸으면 싹이 틀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기까지 때로는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 저마다 특성이 달라서 늦게 마음을 열지만 그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타시아 그라시아는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했다. 후반생에는 고난이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고난 앞에서도 마냥 힘겹지만은 않다. 모든 순간들은 지나가나니 때때로 눈을 마주한 채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 아니겠는가. 후반생에서는 고립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이미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뒤일 수도 있다. 심심하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만 말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이라도 하러 밖으로 나가라. 활동적으로 살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근거리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전반생에서는 대다수가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거나 자신과 성격이 닮은 사람 위주로 친구를 사귄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생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전문가로 한평생을 살아오거나 고위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 중에는 독불장군이 많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먼저 말을 붙일지도 모르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하다. 하지만 일단 친분을 맺게 되면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친구와의 대화는 외로움을 잊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특효약이다.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나 성당, 절 같은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며 친구를 사귀어라. 만약 사람 사귀는 재주가 젬병이거나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다면 신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간혹 한적한 곳에 외따로 살면서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아내와 둘이서든 혼자서든 간에 외로움이 사무친다면 도심지로 이사를 고려해 봐야 한다. 한적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시끌벅적한 곳에서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덜 외롭다. 또한 친구 사귈 기회도 많다. 후반생에서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붙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상은 거울 같아서 내가 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다가오고 내가 말을 붙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연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근거리에서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후반생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가수인 데이비드 토머스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충고했다. 후반생에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 모험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가치 있는 모험인 것만은 확실하다. 인생이란 이루었을 때만 성취감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중에도 계속 성취감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생의 대인관계 속에는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사회적 성장 욕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겉보기에는 수평적 관계 같아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직적 관계로 변하게 된다. 후반생의 대인관계 속에는 생존을 위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안전 욕구가 숨겨져 있다. 서로 친분을 쌓음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평적 관계가 기본 형태다. 그러나 전반생에서 대인관계를 해왔던 습관대로 후반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모임 안에서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탈퇴하게 되면 모임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후반생의 인간관계는 다음의 5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라. 물론 후반생에서도 사회적 명성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기도 높다. 회비든 술값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타산을 따져서 접근하게 되면 말투나 자세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다른 회원들의 눈총을 받게 된다. 둘째, 차별하지 마라. 은연중 전반생의 지위나 재산의 유무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전반생의 성공에 취해서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거나 전반생을 굽실거리며 살아온 경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모임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셋째, 경쟁심을 버려라. 잘난 척, 가진 척, 있는 척, 아는 척, 행복한 척 하다 보면 경쟁심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후반생은 전반생과 달리 상대방을 꺾어봤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등 뒤에서 손가락질만 받을 뿐이다. 넷째, 어느 것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 삶은 제각각이고 생각도 제각각이다. 그것이 정치든 종교든 철학이든 간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침을 튀기며 주장하지 마. 한 마리 양을 얻으려다가 99마리 양을 잃는 꼴이다. 다섯째, 훈수하지 마라. 나이를 먹으면 뇌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다. 유연성이 떨어져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거나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일에 끼어들어 혼수하기 십상이다. 후반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잔소리다. 상대방이 물어본 게 아니라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타인의 일에 개입하지 마라. 중국 속담 중에 백두여신 경계여구라는 말이 있다. 백발이 되도록 사귀어도 새로 사귄 친구 같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된 친구 같다는 뜻이다. 옛 친구라 해도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처음 만나는 사이라 해도 따뜻한 인사말을 건넬 줄 알아야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후반생에서의 인간관계는 중용에 있다. 오른편에 치우치거나 왼편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중앙에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향상심을 가져야 한다. 지렁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않겠는가. 그 나이에 알맞은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겪는 모든 불행을 겪어야 한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이다. 후반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어려서 작은 불행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노화가 빨리 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한 분야에서 순조롭게 성공해서 명성을 쌓았던 분들 중에는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상당히 많다.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처리나 불행에 대한 탄력성은 떨어진다. 전반생에서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오다 보니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나 인생 전반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실제 나이에 맞는 마음의 나이를 찾지 못하면 후반생에 찾아오는 온갖 불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품격 있는 후반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 연령을 높여야 한다. 봉사활동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한편 틈틈이 사색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인생 전반을 통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생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뭉게구름처럼 그저 흘러가는 인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노화가 빨리 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인체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위축되면 의욕과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마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만사가 귀찮고 삶이 시들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이 죽음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분의 삶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일탈을 시도하라. 어차피 끝난 인생,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은가.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움츠러들기 시작한 뇌가 제 기능을 한다.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나이에 맞는 마음의 나이를 찾아라. 정신적으로 강해져야만 멀리 갈 수 있다. 젊게 사는 것은 좋지만 철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연령이 성숙한 건 좋지만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인격이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숙성되어 간다는 것이요. 마음의 눈을 떠서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이다. 물리학자이자 응용수학자로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인 세뮤얼 아브스만의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이 있다. 지식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붕괴하며 변화한다는 내용의 책이다. 절대불변의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지식 가운데 절반이 오류로 증명되거나 낡은 지식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물리학 13년, 경제학 9년, 수학 9년, 종교학 8년, 심리학 7년, 역사학 7년에 불과하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까마득한 후배들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어린 후배들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지식을 강요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항에 물은 갈아주지 않으면 점차 썩어버리듯이 지식도 제때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에서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떠돌아다니거나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듯 오래된 속담마저도 나라에 따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품격 있는 후반생을 위해서라도 신지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자. 헬렌 켈러는 지식은 사랑이요, 빛이요, 통찰력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만 급변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행복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직선 위를 똑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착안해서 생각 계속의 법칙을 만들었다. 불행한 사람은 뇌가 계속 불행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불행해지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행복을 찾아내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뇌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한다. 일상은 무수히 많은 사건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느냐, 불행을 발견하느냐는 오로지 각자의 몫이다. 어떤 식으로 살아도 한평생이라면 불행한 나날들보다는 행복한 나날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후반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잔잔한 기쁨을 6가지만 소개하겠다. 나머지 수많은 기쁨들은 보물찾기 하듯이 각자의 삶 속에서 천천히 찾아보기를 바란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후반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우자와 함께 제2의 신혼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졌으니 배우자와 함께 홀가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함께 세상 곳곳을 돌아보라. 둘째, 운동의 즐거움. 무리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운동하면 조금씩 근력이 붙는다. 거울 앞에서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듯한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은은한 즐거움이다. 셋째, 먹는 기쁨.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음식이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고 난 뒤나 허기가 질 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특별한 기쁨을 준다. 넷째, 배움의 즐거움. 관심도 없는데 의무적인 배움이 아닌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은 은은한 기쁨을 준다. 특히 손을 써가면서 배우는 것들은 재미도 있고 뇌의 건강에도 좋다. 영국의 소설가인 휴 월플은 행복은 사소한 일에서 곧바로 즐거움을 알아채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작은 기쁨들은 봄 들판의 지천으로 피어있는 야생화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피어있다. 그 꽃을 발견하고 미소 지을 때 행복이 슬며시 다가와 가슴에 안긴다. 한국, 일본, 덴마크, 브라질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비교 조사를 보면 한국은 20대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고 나이를 먹을수록 하락해서 60대가 되면 가장 낮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60대가 되면 모두 행복지수가 상승했는데 한국만 특이하게도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기초가 취약한 데다 은퇴 연령은 빨라진 반면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보니 점점 섬처럼 고립된 채 후반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후반생에서는 질병, 실직, 타산, 이혼, 사별, 경제적 빈곤 등 수많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체력마저 점점 떨어진다. 가뜩이나 힘든 삶인데 돋보기로 불행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좋은 일이 하나 없는 삶이라도 불행의 통째로 먹혀서는 안 된다.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한다. 유머는 내가 아직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나의 뇌세포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신호다.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수록 건강과 유머를 챙겨라. 건강은 현실적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유머는 정신적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했다. 가짜 웃음이라도 터뜨리다 보면 뇌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힘들더라도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머지않아 상황은 바뀌게 마련이다. 마지막까지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나이를 먹으면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편도체 기능의 둔화로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면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도 좋아져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안 좋은 일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후반생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반생에서는 지나쳤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비교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다. 그 이유는 불행한 후반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싹틀 여유가 없다.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행의 크기가 줄어든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외로움조차도 이겨내며 마법처럼 연이어 좋은 일들을 불러온다. 밀러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후반생을 살다 보면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된다. 부모님 세대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나 배우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애써 망각한 채 살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면 대다수가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 놓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삶이 바빠서 죽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 조문을 오고 갈 때만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색해보자. 삶과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톨스토이는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리라.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셸리 케이건은 그에 져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죽음이란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과 각도에서 접근한다. 하지만 이 책은 죽음에 대한 교양 철학 강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보니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논리나 객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생각의 힘을 키우고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저자는 책을 읽고 난 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는 성질 급한 독자를 배려해서 한국 독자 여러분께라고 첫 페이지에 쓴 편지에서 짧고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죽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즐겨 읽었다. 하루는 내가 죽음을 위해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친절히도 나를 위해 멈추었다라는 시구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그때는 그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모두 헤아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삶을 멈추게 하리라는 사실을. 후반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는 좀 더 많을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슴 뛰게 했던 무수한 것들, 기쁨과 슬픔마저도 최소한 나에게서만은 죽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리라는 것을. 나는 가끔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해서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곤 한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 전에
아름다운 순간을 음미하고 싶다. 고은 시인은 그 꽃이라는 시에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며 하산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벗어남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걸어온 길은 점점 길어지고 가야 할 길은 점점 짧아진다. 전반생은 계절로 치자면 봄과 여름이다. 인생에서 생명이 파릇파릇 피어나오고 생기가 넘치는 봄도 지났고 무언가에 미쳐서 정열을 불태웠던 여름도 지났다. 후반생은 가을과 겨울이다. 아름다운 시절은 잠깐이고 추수가 끝나고 낙엽이 지면 혹한의 겨울이 찾아온다. 노후 준비가 잘 된 이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겨울을 나겠지만 미처 준비를 못한 이들은 병든 몸으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가난과 싸우다 여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도 전반생은 전반생대로, 후반생은 후반생대로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하산하는 즐거움은 이런 것들이다. 첫 번째 즐거움은 줄어든 책임감과 늘어난 자유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하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받지도 않는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반생에서 간절히 바랐던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즐거움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다. 긴 세월 동안 쌓은 소중한 자산이니 죽을 때 무덤에 갖고 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10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 세 번째 즐거움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다. 웬만큼 늦어도 사정이 있으려니 싶어서 기다려주고 잔소리보다는 격려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말없이 다독여주고 어지간한 실수쯤은 덮어주게 된다. 괴테도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실수를 범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전에 했던 실수라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나이를 먹으면 실수는 줄어들고 이해의 폭은 넓어진다. 네 번째 즐거움은 함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생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살았다 하더라도 후반생이 되면 사람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즐겁다. 다섯 번째 즐거움은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내공이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마다 내공이 쌓인다. 이러한 내공은 후반생의 온갖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된다. 늙어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한다면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올 때까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기를. 지금까지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 한창욱 지음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